네, 이번 시간에는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할 때 우리가 인풋 임피던스라는 값을 우리가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값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프로브라는 것을 사용해서 오실로스코프를 통해서 신호를 측정하게 되는데 이 프로브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하는 것은 보통 전압 신호를 측정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떤 우리가 측정을 원하는 DUT가 존재를 하고 이 DUT에다가 우리가 인풋 시그널을 넣었을 때 이 복잡한 회로 같은 곳에 특정한 전압 노드의 신호를 우리가 오실로스코프로 관측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오실로스코프에 이 노드의 신호를 연결하는 이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방법이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코엑시얼 케이블, 즉 동축 케이블을 이용을 해서 이 노드의 신호를 직접 오실로스코프에 연결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이러한 직접 연결하는 방법은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더 권장하는 방법은 프로브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측정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프로브라는 것은 DUT의 전기적 신호를 오실로스코프의 입력 채널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어떻게 보면 센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좀 특수한 회로가 내장된 계측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프로브에는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고 그 두 가지 타입은 바로 패시브 프로브 그리고 액티브 프로브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전원 공급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패시브 프로브는 다음과 같이 보통 생겼고요. 우리가 오실로스코프의 입력단에 이 부분을 이제 연결을 해서 우리가 신호를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연결 부분에 약간 통통한 이런 부분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이제 RC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RC 회로가 임피던스 매칭이라든지 혹은 프리퀀시의 튜닝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회로가 이제 RC 회로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전원 공급은 필요 없게 되겠고요. 따라서 이제 구성이 간단하기 때문에 저렴하다는 장점이 되겠고, 보통 오실로스코프를 구매하면은 같이 제공되는 프로브가 이제 패시브 프로브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패시브 프로브의 단점으로는 밴드위스가 이제 한 500MHz 정도까지만 우리가 패시브 프로브를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할 수 있고 그 이상의 주파수에 대한 신호들은 액티브 프로브를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액티브 프로브는 생긴 것은 다음과 같이 생겼고 조금 더 복잡한 회로가 이제 내장된 프로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에는 앰플리파이어나 버퍼나 그리고 필터 같은 것들이 추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따라서 이러한 회로를 구동시키기 위한 전원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액티브 프로브를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밴드위스가 더 높은 주파수 영역대의 신호도 이제 오실로스코프로 측정이 가능해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적절한 프로브를 선택을 해서 오실로스코프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은 우리가 그 신호에 측정하고자 하는 신호의 주파수, 즉 주파수가 이제 500MHz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면은 우리가 패시브 프로브를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의 주파수의 신호라면은 우리가 더 높은 신호를 관측하기 위해서 우리가 액티브 프로브를 반드시 사용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또한 전압의 레벨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대략 30V를 기준으로 그 아래에 크기를 가지는, 진폭을 가지는 전압 신호는 우리가 패시브 프로브로 충분히 측정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고전압인 경우에는 좀 특별한 패시브 프로브를 쓰거나 혹은 액티브 프로브를 써야 우리가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신호를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먼저 잘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신호에 맞는 적절한 프로브를 선택하는 것이 상당히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하는 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프로브에는 디퍼런셜 프로브, 하이 볼티지 프로브,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전류 프로브, 로직 프로브 등 특정한 목적에 맞게 디자인된 프로브들이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측정하고자 하는 신호에 따라서 적절한 프로브를 선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프로브를 이용을 해서 전압 신호를 측정을 할 때 또 하나 중요하게 우리가 세팅을 해줘야 되는 값은 바로 인풋 임피던스 값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오실로스코프인데, 오실로스코프의 메뉴를 잘 보시게 되면은 그 인풋 임피던스를 세팅할 수 있는 메뉴가 존재를 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50옴 또는 1메가옴 둘 중에 하나의 값을 우리가 세팅을 할 수 있게 메뉴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혹 아주 고가의 고주파 신호를 측정하는 오실로스코프나 혹은 저가의 오실로스코프에는 50옴 혹은 1메가옴으로 그러니까 세팅을 바꿀 수 없이 그냥 딱 고정된 채로 값이 정해진 오실로스코프들도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오실로스코프는 이렇게 1메가옴이나 50옴 중에 둘 중에 하나의 값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도록 메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값이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를 하느냐, 아래 회로를 보면서 우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오실로스코프의 BNC 커넥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밖에서 이게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BNC 커넥터를 통해서 이 오실로스코프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신호가 이 오실로스코프의 안쪽을 바라봤을 때 하나의 RC 등가 회로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레지스턴스 성분이 존재를 하고 이제 캐패시턴스 성분이 존재를 하는데, 이 인풋 캐패시턴스 성분은 우리가 이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값은 이제 그 장비에 따라서 고정된 값이고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값은 바로 이 인풋 임피던스 값, 즉 정확히 말하면 인풋 레지스턴스 값을 우리가 1메가옴 혹은 이제 50옴으로 우리가 변경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 값이 도대체 측정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우리가 인풋 레지스턴스가 우리의 측정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간단한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음과 같이 DC 5V 전압을 저항 두 개가 직렬 연결된 아주 간단한 회로에 한번 인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저항이 똑같이 1kΩ이고, 이 빨간색 화살표가 가르치는 이 포인트에 대한, 이 노드에 대한 우리의 전압을 오실로스코프로 측정하고자 한다고 우리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회로가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이 빨간색 노드의 전압은 뭐 계산해 볼 필요도 없이 2.5V라는 사실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겠고, 실제로 이제 오실로스코프로 프로빙을 했을 때 2.5V가 나올 수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오실로스코프는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안에 보시면은 인풋 레지스턴스와 인풋 캐패시턴스 성분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값은 이 인풋 레지스턴스 값을 50옴 또는 1메가옴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되겠고요. 따라서 첫 번째로 우리가 50옴으로 인풋 레지스턴스, 임피던스 값으로 보통 메뉴에 표현이 되지만, 인풋 임피던스 값을 50옴으로 세팅을 하게 되면은 이 인풋 임피던스 값과 이 로드 저항이 서로 병렬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1kΩ과 50옴이 서로 병렬로 연결이 되고, 따라서 이 빨간색 지점의 전압을 한번 계산해 보면은 계산값이 4.77V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래 예상한 값 2.5V와는 차이가 많이 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가 1메가옴으로 인풋 임피던스 값을 설정을 하게 되면은 여기 1메가옴과 1kΩ이 서로 병렬로 연결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상되는 전압값을 계산해 보면은 거의 2.5V에 근접한 값을 나온다는 것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예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인풋 임피던스 값을 우리가 어떻게 설정해 주냐에 따라서 실제로 오실로스코프로 측정을 했을 때 아주 오차가 큰, 즉 잘못된 값이 나올 수도 있고 제대로 된 값을 측정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예로부터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 슬라이드에서 본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항상 우리가 1메가옴으로 인풋 임피던스를 세팅하면 다 괜찮은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제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히 이제 50옴으로 세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조사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둔 것이 되겠고요. 1메가옴으로 세팅을 했을 때 우리가 정확한 전압값을 측정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리플렉션 문제가 있습니다. 신호의 이제 반사 문제인데요. 다음과 같은 예제를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우리가 DUT를 지금 측정하고자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실로스코프가 존재를 하고 이 둘 사이를 그냥 코엑시얼 케이블로 연결을 했다라고 합시다.
다음과 같이 코엑시얼 케이블로 그냥 바로 DUT에서 나오는 신호를 오실로스코프로 다이렉트로 연결을 했고요. 이 오실로스코프 쪽에는 이제 1메가옴으로 인풋 임피던스를 세팅을 한 상황을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팅을 하고 신호를 측정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어떤 문제냐면 일반적으로 코엑시얼 케이블에 이제 캐패시턴스 성분이 존재를 합니다. 이것이 한 100피코페럿 정도 되는데 이것이 뭐 크다면 크다고 할 수도 있고 작다면 작다고 할 수 있고 이게 어떤 DUT를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X축은 이제 프리퀀시입니다. 프리퀀시고 이제 Y축은 이제 코엑시얼 케이블의 임피던스 값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주파 신호에서는 즉 뭐 수십 킬로헤르츠, 뭐 수 킬로헤르츠 미만에서는 이 코엑시얼 케이블이 가지는 임피던스 값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코엑시얼 케이블의 임피던스 값이 크기 때문에 이 DUT에서 나오는 시그널들이 온전히 코엑시얼 케이블로 이제 넘어올 수 있게 되겠고, 또한 이 뒤쪽에 스코프, 오실로스코프에도 1메가옴으로 임피던스가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다시 이제 스코프 쪽으로도 신호가 잘 넘어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파수가 매우 높은 신호라면요, 뭐 1MHz 혹은 10MHz 이렇게 수 메가헤르츠 이상의 신호를 측정을 하려고 하면은 일단은 이 DUT에서 발생한 신호가 지금 코엑시얼 케이블의 임피던스 값이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잘 코엑시얼 케이블로 넘어오질 못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 코엑시얼 케이블의 임피던스는 낮은 상황인데 이 오실로스코프의 임피던스 값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신호가 또 오실로스코프로 넘어가지도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반사돼서 나가버리는 이런 리프렉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즉 임피던스가 매칭이 되지 못하면은 신호가 온전히 다 넘어가지 못하고 오실로스코프에서 오히려 반사돼서 나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실로스코프에서 측정되는 값이 이제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코엑시얼 케이블과 오실로스코프를 직접 연결해서 측정을 할 수 있을 때는 반드시 주파수가 낮은 신호를 측정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주파수가 뭐 수 메가헤르츠 이상만 되더라도 이런 리프렉션 문제 때문에 신호를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1메가옴을 세팅하는 것은 앞 슬라이드에서 예제에서 봤듯이 우리가 전압값을 정확하게 측정하는데 중요하지만 우리가 AC 시그널, 즉 주파수 성분을 주파수가 어느 정도 존재한 AC 시그널을 측정을 할 때는 낮은 주파수의 신호는 이런 다음과 같이 코엑시얼 케이블을 직접 연결해서 측정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높은 주파수를 가지는 그런 신호들은 측정을 정확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1메가옴으로 인풋 임피던스를 세팅한 상황에서 높은 주파수의 성분을 측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우리가 10대1 패시브 프로브라는 것을 보통 연결을 해서 측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10대1 패시브 프로브는 다음 사진과 같이 보통 생겼고요. 앞에서 이야기하였듯이 이 앞부분에 이제 RC 회로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RC 회로가 이런 임피던스 매칭 문제를 해결해 주게 되겠습니다. 왜 10대1이라는 이 숫자가 붙어 있냐면요, 이 패시브 프로브를 거치게 되면은 입력 신호가 10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안에 보시면은 이제 저항이 뭐 9메가옴 그리고 뭐 500옴 혹은 뭐 1메가옴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오실로스코프로 들어가는 신호가 10대 1로 감소가 됩니다. 즉 이 프로브가 뭐 진폭이 10V인 신호를 받았다면은 이 RC 회로를 거치게 되면은 진폭이 이제 1V인 신호로 감쇄가 되고 이 감쇄된 신호가 이제 오실로스코프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대1 패시브 프로브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요. 보통 오실로스코프를 구매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패시브 프로브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10대1로 신호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은 관측된 신호를 다시 10배를 해줘야 되냐? 그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이 패시브 프로브를 연결하게 되면은 오실로스코프가 알아서 10대1 프로브가 연결이 됐다거나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실로스코프가 저절로 신호를 10배를 다시 해서
이 화면에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이런 패시브 프로브를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500MHz 정도의 밴드위스를 가지는 신호까지도 우리가 잘 측정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요, 우리가 1메가옴으로 인풋 임피던스를 세팅하는 것은 정확하게 전압을 측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듯이 그 프리퀀시가 높은, 즉 주파수가 높은 신호를 잘 측정하려면은 얘 앞에 10대1 패시브 프로브를 연결을 해서 측정을 해줘야 우리가 500MHz 정도까지, 이 밴드위스니까 이제 실제로 한 100MHz 정도까지의 시그널까지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측정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인풋 임피던스를 50ohm으로 세팅하는 경우는 언제인가라는 궁금증이 생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50ohm으로 세팅하는 경우는 시그널 제너레이터, 즉 펑션 제너레이터나 펄스 제너레이터에서 뭔가 신호를 생성하고 이 생성된 신호가 제대로 된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할 때 보통 50ohm으로 세팅을 한 다음에 코엑시얼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래쪽 사진과 같이 이제 펄스 제너레이터 혹은 펑션 제너레이터에서 신호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어떤 뭐 특정한 이렇게 뭐 5V 진폭을 가지는 이런 펄스 같은 것들을 생성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생성 시그널 제너레이터에는 이 아웃풋 레지스턴스 값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 아웃풋 레지스턴스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설명한 것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코엑시얼 케이블로 연결을 하게 되면은 코엑시얼 케이블의 임피던스가 이제 50ohm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그널이 잘 전달될 수 있고, 따라서 이 코엑시얼 케이블 50ohm과 잘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오실로스코프에도 임피던스를 50ohm으로 세팅을 해서 신호를 받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시그널 제너레이터에서 뭔가 신호를 생성한 것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우리가 50ohm으로 세팅을 해주면 되겠고요. 단 이것이 세팅이 가능한 이유는 이 시그널 제너레이터의 아웃풋 레지스턴스가 50ohm으로 세팅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밖에 우리가 50ohm으로 세팅하는 경우는 액티브 프로브를 사용할 때 우리가 50ohm으로 세팅을 하게 되겠습니다. 액티브 프로브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1GHz 이상, 즉 아주 빠른 높은 주파수를 가지는 신호를 측정하고자 할 때 액티브 프로브를 사용하게 되겠고요. 액티브 프로브는 이제 그 안에 복잡한 회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앰플리파이어도 있고 뭐 버퍼도 있고, 이 복잡한 회로를 이용을 해서 이제 고주파 신호도 잘 측정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회로가 되겠고요. 이러한 회로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50ohm으로 임피던스를 매칭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 있는 스코프에서도 50ohm으로 매칭을 시켜줘야 우리가 자연스럽게 신호가 잘 넘어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꼭 50ohm으로 맞춰줄 필요는 없고요. 자연스럽게 액티브 프로브를 오실로스코프에 연결을 하게 되면은 오실로스코프가 알아서 액티브 프로브가 연결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인지를 하고 자동적으로 50ohm으로 세팅을 바꿔주게 되겠습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실로스코프는 상당히 기능이 다양한 장비입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그 모든 기능을 사용하면서 측정하는 장비는 아닙니다. 본인이 측정하길 원하는 그 신호의 뭐 주파수라든지 혹은 뭐 형태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오실로스코프의 특정한 기능만을 사용을 해서 보통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본인이 측정하려는 신호의 주파수 혹은 형태에 따라서 패시브 프로브를 쓸 것인지 액티브 프로브를 쓸 것인지 잘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혹은 뭐 DC에 가까운 신호라면은 그냥 코엑시얼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측정을 해도 괜찮습니다. 혹은 신호의 그 형태에 따라서 디퍼런셜 프로브를 쓸 것인지 뭐 커런트 프로브를 쓸 것인지 이런 것들도 결정을 해줘야 되겠고요. 이렇게 프로브가 결정되고 나면은 오실로스코프의 인풋 임피던스를 잘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대부분 프로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프로브를 연결하는 순간 오실로스코프가 알아서 인풋 임피던스의 값을 바꿔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코엑시얼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풋 임피던스 값을 잘못 세팅을 해주게 되면은 정확한 값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을 항상 명심을 하면서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